5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참, 학원도 다녀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어디가 좋은 학원인지 알아볼까? 내가 다 알아봤고 다음 달부터는 서울대 특별반에 등록할 생각이야. 형수는 달라는 대로 돈만 주면 돼. 대학은 근처에도 못 갔으면서 뭘 알아보겠다는 거야. 응? 뭐라고 했니? 알 필요 없어. 남편이 떠난 뒤로 재민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졌어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말꼬리를 잘라먹으면서 반말 비슷하게 했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못 배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죠.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만 한창 입시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쌓이네 하고 입씨름하고 싶지는 않아서 거슬려도 그냥 참고 말았네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를 보냈어요. 한 달 단위로 남편이 탄 배가 있는 곳을 운반선이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주고 잡은 참치를 받아왔는데 그때 선원들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망이 잘 발달돼 남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도 위성을 통해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편지가 유일했어요. 편지를 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서 남편이 보내는 돈은 모두 저축을 했습니다. 1년 뒤에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기뻐하며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겨우 5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 재민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등록금에 생활비 뒷바라지 하려면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 나는 말이야, 배를 타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파도가 아무리 심해도 멀미도 안 하고 이젠 일도 손에 완전히 익었거든. 선장이나 갑판장도 나처럼 일 잘하는 놈은 처음이라고 좋아한다고. 웃으면서 너스레를 떨어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슬슬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3년 연장 계약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신 혼자 저질렀다는 거야? 갑판장이 나서서 연장 계약을 하라고 했다고. 이제는 뱃일이 손에 익어서 힘들지 않아. 여보, 3년만 더 배를 타면 번듯한 가게 하나는 장만할 미천이 생길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는데 마치 나무 껍질에 닿은 것처럼 거칠고 굳은 살 투성이었어요. 샤워를 할 때 슬며시 보니 온몸에는 긁히고 베인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체념하고 옷가지며 짐을 싸주었죠. 재민아, 형수 말 잘 들어야 한다. 너도 1년만 더 고생해서 꼭 서울대 들어가야 해. 남편은 다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다로 떠나버렸고 재민이는 서울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고이 간직하고 있던 비상금 100만 원은 모두 재민이의 등록금에 보태게 되었죠. 재민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 오늘은 우리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자. 대학생 된 기념으로 와인도 한잔하면서 기분 내면 좋겠다. 어때? 아니요, 됐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형수 혼자 먹어. 제 딴에는 남편을 대신해서 명문대학 합격을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쌀쌀맞게 나가버렸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재민아,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어제는 어디서 잤어? 왜 밖으로 도는 거야?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냐고. 아이 진짜,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잔소리하지 마. 짜증난단 말이야. 이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어. 고졸인 저를 무시한다는 걸 알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눌러왔는데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우리 대학에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용 고시원이 있어. 거기 들어갈 거야. 공부는 집에서 하면 되잖아. 나도 식당 일하느라 집에 없는데 뭐가 문제니? 그냥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 입소 비용이 한 달에 150이야. 빨리 줘. 내 말은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냔 말이야. 150이면 우리한텐 큰 돈이야. 아이, 진짜 치사하네. 형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보내는 거 다 아는데 그깟 150만 원이 아깝다는 거야?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은 지질이 궁상만 떨어요. 이러니 말이 안 통해. 뭐? 정말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네가 못 배운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 알고도 참았는데 이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집을 나가겠다는 것도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면 뭐해? 위아래 예의도 모르고. 너는 근본이 글러먹었고 인간구실하기는 틀렸어. 그간 맺혔던 분을 몽땅 쏟아내며 소리를 질러대니 재민이도 놀라고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또 집을 나가버렸죠. 다음 날이 되자 기분이 가라앉았고 홧김에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민이 통장으로 기숙사비를 붙여주고 어제 일은 잊고 공부에 전념하라는 문자를 남겼어요. 재민이도 집을 나가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조금도 몰라주고 야속하게 2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는 편지만 달랑 보낸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고 허탈해지더니 갑자기 서러움과 외로움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를 찾아가서 품에 안겨 밤이 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깨가 쏟아질 신혼부터 독수공방하면서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나. 니시 동생도 없는 마당에 조서방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같이 지내자. 엄마와 같이 살게 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하고 몇 달을 혼자 독수공방을 했는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마침내 남편이 돌아왔어요. 재민이는 졸업 후에 유명 기업에 바로 취업이 되었죠. 재민이도 앞가림은 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젠 우리가 먹고 살 궁리를 해야겠네.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식당을 차리기로 결정하고 업종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 너 식당 차릴 생각한다며? 네, 근데 어떤 식당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뭔지 아니? 닭고기야. 게다가 닭갈비를 하면 맛이 아주 좋다더라. 맛은 양념에 달려있어. 양념 만드는 법만 제대로 알면 먹는 장사 중에서는 최고야. 치킨집은 널려있고 프랜차이즈로 식당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돈 벌어서 본사에 갖다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닭갈비가 괜찮을까요?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예전 같으면 내가 차렸을 텐데 이젠 나이가 들어서 시기를 놓쳤어. 아줌마의 말을 듣고 닭갈비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닭갈비집도 있었지만 저는 혼자 닭갈비집을 차릴 작정이었죠. 그때 마침 TV를 통해 춘천에 있는 닭갈비 명인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었죠. 맛집 기행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닭갈비 하나로 월 매출 2억을 올린다는 말에 귀가 번쩍 트였고
당장 춘천으로 달려갔습니다. 곧 팔순을 바라본다는 명의는 인상이 엄청 선하고 푸근한 느낌을 주었어요. 닭갈비 양념 만드는 걸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닭갈비집을 해보려고 그러나? 네, 맞아요. 그렇구만. 양념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니 가르쳐줘야지. 명인 할머니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방송에서는 할머니의 양념 비법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찾아갔지만 모두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내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한 비법은 있지. 그런데 말이야, 무작정 남이 만든 것만 따라해서는 진짜 내 것은 안 되는 법이야. 음식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글쎄요. 아무래도 맛이 아닐까요? 바로 그거야. 맛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그것도 새로운 맛을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어.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양념 만드는 법을 배워갔지만 나보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직 없어. 내 맛을 따라해서는 나를 넘어설 수 없거든. 음식 장사로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 입맛을 새로운 것에 길들여야 돼. 그게 대박치는 비법이지. 할머니의 말을 듣자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맛을 내는 건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이야.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멍해져 있었죠. 다음날 새벽에 식당으로 나오라고 한 할머니는 양념을 만드는 모습을 모두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따라하는 걸 보시더니 만족한 듯이 웃으셨죠. 내가 보니 맛을 내는 데는 감각이 있어 보이네. 맛은 재료들이 조화를 이뤄야 나오는 법이지. 내일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나를 따라하려고 들지 말고 네 감각으로 새로운 조화를 찾아봐. 나는 아무리 새로운 맛을 내려고 해도 이젠 감각이 굳어버려서 안 되더라고. 하긴 말이 쉽지. 나도 15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비법을 전수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만의 노하우를 찾는 데 몰두하면서 창업을 할 준비를 했어요. 누군가를 따라해서는 절대 그를 뛰어넘을 수 없어. 그래, 새롭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을 찾아내야 한다. 꼭 찾아야 한다. 여보, 뭘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성공을 위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야. 닭갈비집을 차린 뒤에도 남편도 저와 같이 식당에서 일을 했죠. 매일 새벽까지 연구를 했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다양한 양념으로 여러 종류의 닭갈비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매운맛부터 아이들을 위한 달달한 맛을 가진 허니버터 닭갈비도 선보였어요. 먹는 장사는 역시 입소문이 최고여서 3년 만에 닭갈비집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식당이 새들어 있던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재민이가 결혼할 여성이 생겼다는 말을 했어요. 서울대 출신 후배야. 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어. 미네는 그때부터 나를 좋아했는데 나는 별 느낌이 없었거든. 그런데 몇 년 만에 동아리 행사에 갔다가 만났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세련된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 아주 잘 됐다. 집에는 언제 데리고 올 거냐? 집에 왜 데리고 와야 돼? 재수씨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상견례 날짜는 잡아야지. 미네는 다음 주에 집으로 데리고 올게. 그리고 상견례는 생략하기로 장모님하고 이야기 끝냈어.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에게 부모도 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아. 그래,
맞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결혼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은 신혼집이나 구해줘. 아니,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은 다 어떻게 하고 신혼집 마련하는데 손을 벌리려고 들어? 예물이며 필요한 준비까지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래. 하긴 형수는 예물도 없이 드레스 입고 식만 올렸으니 할 턱이 없지. 재민이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아픈 상처를 건드린 꼴이었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하객도 예물도 없이 초라하게 치른 일은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거지같이 식만 치른 게 누구 때문인데. 네 뒷바라지 할 돈 아끼려고 그랬던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신혼집은 내가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니 여보, 신혼집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결혼해서 살 집을 맡겨놓은 것처럼 손 벌리는 건 형제 사이라도 경우가 아니잖아.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주말이 되자 재민이가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잘생긴 재민이에게 어울리는 미인이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인물값 한다고 서울대 출신의 한인무라는 동서는 도도하고 콧대 높은 여자 같았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본 척도 하지 않았거든요. 또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네요. 그런데 동서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답니다. 제 친구들은 예물로 다이아 세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다이아 반지 하나면 만족해요. 그 정도는 해주실 거죠? 동서, 예물을 왜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야? 그이가 아주버님이 결혼 준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그이가 아주버님에게 엄청 의지하네요. 재민이는 멀뚱하게 먼 산만 보면서 딴전을 피우고 있었죠. 말이 너무 달라서 나서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가만히 있으란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대면한 동서 앞에서 둘이 말싸움하는 꼴을 볼 수는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죠. 인사를 마친 동서를 배웅하기 위해 재민이가 밖으로 따라 나갔는데 집 앞 골목에서 재민이와 동서가 하는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재민이를 얼마나 위하는지 당신도 잘 알지? 재민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걸 전부 줘도 아깝지 않아.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이란 말이야. 하여튼 재민이 결혼은 나한테 맡기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당신은 나서지 말아줘. 부탁이야.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껏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험한 뱃일하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저 당연히 받을 거 받는다고 생각하는 재민이가 야속해서 그러는 거죠. 당신 마음 알아. 마지막으로 형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야. 결혼하면 재민이도 가장이고 잘나가는 회사 들어가 성공했는데 뒤봐줄 일은 없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동서는 갔을 거라 생각하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갔는데 집 위에 있는 골목 안에서 재민이와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엄마 아빠 설득해서 상견례는 건너뛰었지만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형하고 형수라도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수준이 안 맞아. 최대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래, 대화는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못 배운 것들하고는 말 섞어봐야 입만 아파. 어이가 없었어요. 상견례를 하지 말자고 사돈댁에 말한 건 재민이었어요. 사돈에게 중졸인 남편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남편은 신도시에서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어주고 다이아 반지와 예물 등 전 재산을 팔아치울 기세로 돈을 아낌없이 들여서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치러줬어요.
제가 들었던 대로 재민이와 동서는 저희 부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동서, 내일 집에 올 거지? 네? 제가 왜 형님 집에 가요? 동서, 내일이 시부모님 제사라는 거 몰라? 그래요? 몰랐네. 어쩌죠?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제사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모셔요. 뭐? 시부모 제사보다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 당장 와! 형님, 왜 소리를 질러요? 그깟 제사 빠진다고 하늘이 무너져요? 원래 제사는 장남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웃기네 진짜. 동서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재민이는 남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자를 여러 번 남겨도 받지 않아서 결국 저희 둘이 쓸쓸하게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날 남편은 혼자서 취하도록 술을 마셨어요. 몹쓸 자식. 모든 걸 바쳐가면서 키웠는데 못된 같은. 술에 취한 남편은 처음으로 재민이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재민이와 동서는 저희와 연을 끊고 지냈어요.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파트를 찾아가도 동서는 쌀쌀맞은 표정으로 문전박대했죠. 형님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연락을 해도 답이 없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우리가 원수지간도 아닌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다행히 살아있고 잘 지내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불쑥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그만 가세요. 동서는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오기가 있어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식당은 계속 번창했고 제게 닭갈비를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저 사장님, 저희 회사가 도와드릴 테니까 체인점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한 번은 창업 컨설팅 업체에서 찾아와서 닭갈비 상표 등록을 하고 분점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어요. 제가 손해볼 일은 없어서 승낙했고 경기도와 서울에 분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남편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재민이가 우리가 사준 아파트를 처분한 모양이야. 오늘 들렀더니 다른 사람이 살더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그 아파트 팔고 더 좋은 집 구해서 이사 갔나 보죠? 그러면 다행인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 아파트 말이야. 경매로 나온 걸 샀다고 했어. 집을 경매에 넘길 정도면 형편이 좋을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어. 저도 걱정이 되었지만 곧 잊어버렸죠. 그런데 1년 뒤에 연락을 끊었던 재민이와 동서가 식당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까칠하고 옷차림도 허름한 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거짓골이 된 거냐고. 형수님, 완전히 망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재민이는 잘 나가던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인터넷 계통 벤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는데 욕심을 부리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게 화근이 되어 3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던 거죠. 게다가 사치와 낭비가 심한 동서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다고 하네요. 동서는 새로 나온 명품만 보면 눈이 뒤집어지게 환장을 해서 빚을 내서라도 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진 걸 전부 말아먹고 사돈댁 도움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3억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죠.
형,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그래. 형편이 그러면 진작에 찾아오지. 왜 이제 왔어? 형한테 미안해서 울 수가 없었어. 형은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런 추한 꼴을 차마 보일 수는 없었다고. 재민이가 흘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보자 전 마음이 울컥해졌죠. 남편은 3억을 주고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저는 동서에게 닭갈비 분점을 차려줬어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제법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건물 1층을 사서 인테리어까지 싹 마치고 나니 전부 5억이 들었네요. 동서는 식당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도와줄게. 그동안 잘 보고 배워. 형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동서는 감격한 표정으로 울먹였어요. 제 식당은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동서의 분점에서 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몇 달 만에 분점은 대박이 났고 동서는 떼돈을 벌게 되었죠. 형님 덕분에 식당이 자리를 잡았네요. 이제 양념 만드는 법만 가르쳐주세요. 저 혼자 해볼게요. 저는 동서에게 닭 손질하는 법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모두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제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한 달 뒤에 동서가 느닷없이 저를 찾아와서 분점 계약서와 등기부를 제 얼굴에 던지는 겁니다. 형님이 차려준 분점은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바로 옆에 식당 차렸거든요. 형님 식당 망해도 걱정은 마세요. 제가 인수할 거니까. 뭐? 동서,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야? 물에 빠진 놈 건져서 살려놓으니 이젠 건져준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가게를 어디에 차리든 무슨 상관이야. 이제부터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라고. 동서가 내민 분점 계약서 뒤에는 이상한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세상에 담보대출 서류였어요. 동서는 대박이 난 분점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제 옆에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빈껍데기가 된 분점은 제게 떠넘기려는 거예요. 배신감에 눈에서 불똥이 튀었고 뻔뻔스러운 동서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어디 네 마음대로 되는지 두고 보자. 폭삭 망한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두고 볼 거야. 바로 옆에서 터무니없는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자신만만하게 장사를 시작한 동서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식당 문을 닫아야 했죠.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색이 된 동서가 달려왔는데 거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죠. 분점을 차려줬을 때 동서는 저를 무시하던 예전과는 확 달라져서 내가 시키는 대로 구분구분 따랐어요. 저도 동서가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가게 뒤편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무식한 년 밑에서 일해야 돼? 더러워 죽겠단 말이야. 조금만 참아. 닭갈비 만드는 것만 제대로 배우고 형수가 식당 말아먹으면 전부 우리 차지니까. 재민이는 3억으로 빚을 갚지 않았고 분점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합쳐 식당을 차려 같은 닭갈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서 저를 말려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서에게 비법 양념에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 하나를 빼버렸고 배합을 다르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맛이 없는 식당이 흥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민이는 남편을 붙들고 잘못했으니 용서하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울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재민이와 형제의 연을 끊어버렸어요.